안녕하세요. 저는 1년차 세대의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등저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 들어 세상에서 난자리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신혼집에서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즐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좋은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디서 스카우트 제의라도 받았을까 싶었어요. 그러나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3년 동안 해외 파견을 다녀온 뒤에는 승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적극 권유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인생에서 2번 다시 없을지도 모르는 좋은 기회라고 말한 것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생각해서 3년 동안 떨어져 사는 것이 불안하고 걱정된다고 했어요.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이야기에 저도 조금은 당황스러웠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 3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이별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마음속으로는 보내고 싶지 않지만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미래를 위해 떠나야 한다고 했죠.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며칠을 더 고민하는 듯 했는데 결국 3년간의 해외 파견을 결정했어요. 이렇게 남편이 해외로 떠나면서 저는 신혼집에서 홀로 지내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잠시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서 쓸쓸함을 느끼고 있어요. 남편은 3년 동안 홀로 지내는 것보다는 친정에 가서 지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제가 힘들게 딸을 키워 시집을 보낸 상황에서 다시 친정으로 가면 부모님이 부담스러워하고 더 어려워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유 시간을 갖게 되어 홀로 지내보기로 결정했어요. 다행히도 많이 의지하는 형님이 가까이 살고 계셨어요. 저는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결혼 전에 야근이 많은 직종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인지 제가 살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이리저리 눈치를 많이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결혼 초반에는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신혼집을 얻어 함께 살더라도 시댁을 자주 방문하는 일이 많아요. 특히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시댁에 대수사가 많아 식구들이 자주 모이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걱정이 끊이지 않았는데 형님이 본인 또한 결혼 초반에 같은 상황이었다면서 누구든 처음은 그런 것이라며 친절하게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들어보면 지인들은 형님이 오히려 시어머니보다 무서울 때가 있다고 하며 괜히 어렵다고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형님은 성격이 좋고 오히려 아랫사람을 존중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요. 형제라는지라 제가 따르기도 믿고 잘 반대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서로의 집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며 거리낌 없이 오가는 편이에요. 평소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집 비밀번호도 공유하고 있고 형제 사이도 좋아서 할 일이 없으면 형님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기도 했고요. 때때로 남편과 다투게 되면 형님께서 남편을 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혼자 지내는 제가 걱정된다면서 해외로 나가기 전에 형님께서 따로 연락하셔서 자주 찾아뵙도록 이야기를 꺼낸 것 같더군요. 그래서 형님은 남편이 해외 파견을 가고 나서 훨씬 더 많이 연락해 주시고 심심할 때 조차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면서 여기저기 같이 다녀주셔서 형님 덕분에 제가 남편 옆에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 지낸 지 약 2달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시댁에 들러서 저녁을 먹고 가는 것이 어떻겠냐며 연락을 해오셨어요. 재혼 과정이어서 그런지 평소에 시어머니가 시누이와 시아버지를 빼고는 대면대면으로 대하는 편이라서 제게는 저녁을 먹으러 오라는 연락이 조금 놀라웠어요. 하지만 다른 분도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하신다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일단 시댁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형님도 부르셨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막상 시댁에 도착해보니 형님은 안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형님이 안 계셨다고 여쭤보았더니 형님은 따로 이야기하실 말씀이 있어서 저만 시댁에 오라고 하셨다고 하시기에 평소 며느리들에게 전화를 거의 하지 않는 분인 시어머니께서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말씀이 있어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밥이 어찌 하는 것인지, 목을 통해 넘어가는 것인지, 입을 통해 넘어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와 함께 앉아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지 여쭙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말씀하시니까 서윤아, 나는 심사숙고해 보았는데 너 당분간 시댁에 들어와 살기로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 그 말씀이 어떤 거죠? 갑자기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요? 지금은 형준이도 해외 파견을 가서 3년 동안 한국에 안 온다고 하고 큰 집에 혼자 사는 게 부모로서 걱정되기도 하니까. 이번에 함께 살면서 서로 친해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언니 말씀대로 형준 오빠가 한국에 들어오려면 또 2년이나 남았으니 혼자 신혼집에서 씁쓸하게 지내는 것보다 시댁에 들어와 함께 사는 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신혼집을 비우는 건 낫지 않을 테니까요. 집에 사람이 살아야 온기가 있어 폐가가 안 된다고 해요. 시댁에 살면서 혼자 쓸쓸하게 지내는 것보다 지금처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집 주변에 형님이 계셔서 크게 외롭지 않을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혼자 지내고 있는 저를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신혼집에서 외롭고 쓸쓸할까봐 걱정을 해주시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두 모녀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어 저를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한 것이었더군요. 집이 폐가가 될 리는 없으니까 신혼집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시댁으로 들어오면 그 집에 은영이가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부부 신혼집 아가씨가 들어가서 살면 된다니요? 그게 은영이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군요. 남자가 있어 보던데, 그런데 얘들이 결혼 전에 동거하면서 함께 살아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너도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방적이라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같이 살아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 요즘 도구하는 게 흠도 아니고 살면서 맞지 않는 부분은 함께 살아보면서 고쳐질 테니까 이혼할 확률도 낮아지겠지 않겠니? 그래서 나도 아이들의 동거에 한번 찬성해볼까 생각 중이야. 그래서 저희를 시댁으로 초대하시고 우리 부부 신혼집을 동거로 사용하는 건데 내 주장은 그렇다는 거야. 어차피 형준이도 2년 넘게 한국 오는데 큰 집 혼자서 끌어안게 될 거니까. 있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지 않나? 마침 너희 신혼살림도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괜히 다른 것을 사서 가전제품을 새로 사는 것은 돈 낭비일 뿐이야. 이게 너희나 은영이에게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 세상에 자신의 신혼집을 시누이에게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아가씨는 현재 직장인으로 충분히 돈을 벌고 있으며 결혼 상대 또한 돈을 벌지 못하는 백수가 아닐 텐데. 동거를 하고 싶다면 집은 스스로 구해야 해. 그리고 시댁에 들어와서 살도록 요구하는 게 어떻게 나에게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일까? 아니, 너 혼자만의 시누이에게 그런 것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려니 너무한 게 아니야? 내가 그 신혼집을 평생 줘야 하는 건가?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형준이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만 비밀로 해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야. 막말로 내가 너를 시집살이 시킬 것도 아니고 너는 그냥 친정집에 온 것처럼 형준이 쓰던 방에서 편하게 지내면 돼. 아니야, 저는 그렇게 못해요. 멀쩡한 신혼집 아가씨한테 빼앗기고 시댁에 들어와서 살 이유도 없고 돈이 있음에도 손에 쥔 것 없이 공짜로 신혼집 가져가겠다는 아가씨 심프로가 고약해서 제가 그 집을 꼭 껴안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대출금 이자를 아가씨가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야기 못 들었다고 하고 그만 가보겠습니다. 당연히 대출금은 너가 빌린 돈이니까 내가 갚아야 해. 관리비 정도 내주면 고마운 일인데 왜 이렇게 야박하게 말하고 있어?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 해주는데 넌 우리를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 집을 내놓지 않으면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나도 내가 부탁한 일은 일절 안 해줄 테니까. 잘 생각해서 연락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말을 듣고 너무 황당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옆에 없어서 그것을 핑계로 집을 빼앗으려고 조금씩 시도했는데 제가 거절할 것 같았나 봐요.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야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모녀는 계속해서 제 앞에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더욱 그렇게 느꼈어요. 이상들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시댁을 나와 신혼집으로 왔습니다. 당연히 두 모녀는 돌아가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제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로 협박을 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에게 옹졸하다는 이치를 갖고 하늘에 있는 친정 아버지가 시댁 식구를 막대하는 모습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가슴을 쥐고 후회할 것이라며 헛소리까지 늘어놓았어요.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까지 들먹이는 것을 보며 너무 서러웠어요. 남편이 해외에 파견을 나가고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승진의 기회를 포기하고 그냥 다시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남편을 걱정시키게 되어 미안합니다. 원하신 이유로 인해 일단은 모른 척 넘어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러선 적이 없어서 그런지 지난번 문자를 마지막으로 며칠 동안 두 모녀는 더 이상 집을 내놓으라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집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안도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 정확히 일주일 뒤에 형님과 함께 집에서 커피를 마시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신혼집에 나타났어요. 당연히 형님과 저는 당황스러웠죠. 연락도 없이 집을 찾아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는데 시누이의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까지 같이 오는 것이었으니 막무가내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요. 두 모녀가 어떤 행동을 할지 뭐라고 할지 예상은 했지만 일단 끝까지 모르는 척하면서 어디 나들이라도 다녀오시고 우리 집에 잠시 들르신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여동생은 코웃음을 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언니, 제가 이 사람까지 여기로 온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 말하기 싫으니까 얼른 짐 싸서 나오세요.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데리러 왔어요. 뭐라고요? 아가씨,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신혼집 아가씨에게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언니가 신혼집을 내줄 생각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요? 막말로 그럴 자격이 없어. 결혼할 때 아빠가 조금 도와주신 건데. 아니, 그러면 우리 집 소유도 마찬가지인데 내줄 생각이 없다고 왜 계속 웃기려 해요? 내가 우기면 뭐가 되는 거야? 아, 우리 바깥 양반님이 조금 도와주신 집이지만 내가 그렇게 우자면 될까?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짐 싸고 나와. 너를 데려다 줬던 우리 예비 사위가 이렇게 힘들게까지 왔잖아. 짐 싸는 게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 테니 얘기해. 그 말을 듣고 나는 두 모녀의 이야기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남의 집을 빼앗으려고 찾아온 주제에게 예비 신부의 아버지가 직접 제공한다고 했다며 생시를 내는 모습이라니 이렇게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옆에서 두 모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형님도 무턱대고 행동에 머리를 저리게 흔들고 계셨는데요. 어머니, 정말로 아버님이 우리에게 신혼집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 우리 신랑 부모님이 신혼집을 바라보라고 돈을 주는 거를 내 두 눈으로 명확히 보았는데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2천만 원으로 집을 어디서 구하나요? 그리고 아버님이 주신 돈은 남편의 대학 학비로 할당해야 하지 않나요? 대출을 갚았어요. 직구를 받아보았지만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깥 양반이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2천만 원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그런 거짓말을 믿지 않아요. 아버지께서는 결혼할 때 대출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돈을 대신 주신 건 대출을 갚으라는 거예요. 집을 사라고 돈을 주신 건 아니에요. 또한 어머니가 가져가려고 하는 집은 엄마가 제게 준 신혼집입니다. 제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집이거든요. 어머니와 아가씨가 어떤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이 집은 나의 엄마가 주었고 이름 또한 내 아들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습니다. 네, 이 가게 이름표가 제 앞에 있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무례하게 집어놓으라고 하실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두 모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이 당황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라는 분도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며 또 우리가 살 집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어요. 그리고 시누이를 타박했습니다. 형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허드슨의 집 때문에 더 큰 창피를 당하기 전에 빠르게 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더군요. 결국 세 사람은 쫓겨나가듯 밖으로 나갔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왔어요.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형님의 도움으로 더 이상 신텍스 더 할 필요 없음. 시끄러운 상황을 일으키지 않고 무사히 정리할 수 있었어요. 이후 형님이 친정엄마가 구해준 집이 아니었으면 진짜로 위태로워졌을 거란다고 했는데 남편의 친어머니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양심이 없느냐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잘 대처하라고 하셨어요. 신혼집을 빼앗으려고 우르르 몰려들었지만 친정엄마가 구해준 집이라고 해서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형님의 말을 듣고 저도 같은 일이 또 생길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친정엄마가 구해준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이후로 두 모녀는 신혼집에 큰 욕심을 풀지 않게 되었어요. 당연히 예전처럼 되돌아가는 두 모녀와의 대면은 저를 맞이하는 것이 매우 어색했고요. 예상했던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자 시누이는 집을 구해야겠다며 동거 날짜를 미루겠다고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한숨을 돌릴 수 있었죠. 그렇게 평화로운 삶이 돌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두 모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약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형님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신호 위반을 하던 차량에 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다행히 가해 차량이 속도를 높여 운전하고 있지는 않았기에 별 다친 점이 없었죠. 하지만 의사께서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나중에 큰 고생을 겪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2주 정도는 입원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셨던데 처음에는 가능한 한 통원 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형님은 교통사고 후유증이 무서운 병이라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번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저도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형님을 통해 사고 소식을 들었는지 급하게 연락을 해왔어요.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번 기회에 돈을 쓰더라도 건강검진까지 받고 퇴원을 하라고 당부하더라고요. 저도 마침 건강검진을 받을 때가 있어서요. 다가와서 남편의 말에 알겠다고 했었어요. 다음 날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서 정신없이 다양한 검사를 받은 뒤에 병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병문안을 하겠다며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두 모녀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은 불편했지만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해맑게 웃으면서 다가갔죠. 당연히 이전에 있었던 일 때문인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웃으면서 다가가는 저를 보며 표정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때문인지 몸은 괜찮냐고? 치료는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빼놓지 말고 받으라는 등 걱정을 해주셨어요. 당연히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말씀에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고 알겠다고 언급하며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한참 시댁 식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전화가 와서 시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셨던 적이 있었던 일을 두 모녀가 그제서야 숨기고 있던 본색을 드러냈고요. 시아버지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 일이 있었으며
만약 말했다면 아들이랑 이혼을 하게 만들 거라고 협박까지 하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당당한지 정말 황당했어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할 만큼 큰 결격 사유도 없고 아이도 없다면 매번 상황만 보면서 어떻게 이혼을 시행할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차 때 시댁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문자로 표식을 찍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시아버지께 지난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어렵게 만든다면 언젠가는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만 과거를 언급하게 되면 가정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 그런 사건이 발생한 곳은 병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당분간 두 모녀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넘어갔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병문안을 한 다음 날에는 형님이 병원에 오셨어요. 아무래도 창문 옆에 침대가 있어서 그런지 밤에는 조금 추워서 겉옷이 필요했고 제가 부탁했더니 형님께 집에서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형님은 제가 부탁한 겉옷을 챙겨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병원 밥이 입에 맞지 않을까봐 정성스럽게 밑반찬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반찬과 옷을 건네주시는 형님의 표정이 평소와는 다르게 많이 어두웠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뭔가 심각해 보이는데 심각해 보이는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냐는 질문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한참을 형님의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 고민 끝에 눈치를 보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여쭤보았어요. 그런데 형님이 제 질문에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하셔서 시간이 좀 흘렀고 형님이 결심을 한 것 같더군요. 그렇게 휴대폰을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동서, 이걸 병원에 오는 길에 보여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이 고민했거든.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고 동서가 쓰러지진 않을까 걱정이 들어. 아니 형님, 대체 이 영상 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제가 쓰러지나요? 혹시 해외에 있는 남편에게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요. 저한테는 따로 연락이 없었는데 아니, 내가 동서울로 가다가 집에서 우연히 무언가를 보게 되었어요. 제 신혼집에서요. 집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데 동서가 몰래 찍어온 영상이 있는데 좀 봐봐.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형님의 성화에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휴대폰에 있는 영상을 재생해 보았어요. 그 영상에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있었는데 그들은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신혼집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두 사람이 안방 서랍에 있는 제 물건들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통장부터 옷장에 있는 명품백, 반지, 귀걸이까지 하나씩 가방에 담은 후 제 다이어리에 있는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사진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신혼집을 빼앗기 위해 병원에 있는 동안 내 짐을 옮기려 하던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두 사람이 제 개인정보를 알아차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를 듣다 보니 집을 털기 위해 섬세한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요? 하고 물었더니 만약 갑자기 들어오면 큰일 날 텐데 라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만약 들키게 되면 주거 침입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무서워해 하고 말했어요. 어제 새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했는데 최소 일주일은 병원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 누가 보고 신고하면 우리가 시어머니와 시누이라고 주장해도 그들에게는 관계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나를 갑자기 떠나셔서 난 어떡하지요? 들이치는 일도 없고 제가 누워있을 때 빨리 처리를 해놔야 내가 들어와서 살지. 그러네. 어차피 시어머니와 시누이라는 명분도 있고 큰 문제 없겠네. 올 어머니 역시 일 처리는 확실해. 새언니 오빠랑 이혼시키려면 가짜 사진을 제작할 물건들을 여기저기 걸어놓고 하면 되는 거지. 칫솔이랑 남자 옷들도 세팅하고 침대에 남자 머리카락 좀 뿌려놓고 내가 돈 많은 예비사회를 얻으려고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밖에.
은영아, 칫솔을 새 것이니까 그냥 놓지 말고 여기저기 비벼서 계속 여기서 쓴 것처럼 해야 해. 그리고 세탁 바구니에 가져온 서방의 것들도 같이 넣어야 해. 속옷 몇 벌 포함해서 사진 찍고 이걸 잘 해놓고 찍어야 돼. 알았지? 근데 엄마, 오빠가 이걸 믿을까? 그럼 그 의심하는 모습이 나오잖아. 언니가 남자를 집에 들였다는 건 쉽게 믿지 않을 것 같아. 괜히 일이 잘못돼서 들키면 새 아빠한테 벼랑 끝까지 당할 거야. 쫓겨나는 것 아니겠지? 정말 불안해 죽겠어. 아니면 서방네 집에서 결혼하려면 집이라도 하나 가져야 받아준다고 그랬어. 게다가 5천만 원 이상 돈을 내놓으라는데 그 모든 걸 우리가 무슨 수로 해결해야 하지? 결혼식은 2년 동거한 뒤 해야 한다는 거야. 조건이라면서 사돈될 사람들이 부자라 시집 보내는 게 쉬울 줄 알았더니 아이고, 어째서 일반적인 놈한테 보내는 것보다 더 어렵냐. 나도 오빠 집에 부자라서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 줄 알았지.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오빠가 이혼 안 한다고 하면 어째 내 결혼도 날아가는 건데.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해라. 어떤 남자가 신혼방에 다른 남자를 들인 여자를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혹시 몰라서 가짜 사진까지 증거물을 모아두고 있어. 괜한 헛소리 말고 세팅을 다 했으면 증거 사진이나 찍어. 형님도 그 영상을 아주 가까스럽게 찍으셨다는데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에. 베란다 문을 닫으려고 베란다로 갔다가 두 모녀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들은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만약 10초라도 일찍 베란다를 나왔다면 정말로 마주쳐야 했다고 해요.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 수 없었다고 해요. 시누이를 부잣집에 결혼시키겠다는 강한 욕심 하나로 아들 부부의 신혼집을 빼앗으려고 집에 남자를 숨겼다는 것까지 가짜 사진을 제작하다니 정말 황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제 통장이나 명품 가방, 반지, 귀걸이 등을 훔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요. 영상을 보고 나서 난 신혼집으로 가서 두 모녀에게 난리를 쳐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많이 고민했어요. 이런 때면 남편이 곁에 있다면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화해서 괜히 걱정을 끼쳐드리기도 그렇고 지금 당장 부르기 힘든 상황이라면 제가 발벗고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스스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형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 보내주셔서 만약 남편이 알게 된다 해도 저에게는 큰 피해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고민을 조금 해보니 직접 가서 난리를 피우는 것보다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사진을 보내기를 기다리다가 제 꾀로 넘어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훨씬 시원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기다려 보기로 했죠. 그렇게 며칠 뒤 저는 기다리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해외에 있어야 할 남편이 병실로 들어와서 당황스러운 만남이 있었어요. 너 미쳤어? 이 사진은 뭐야? 내가 해외에 있을 동안 집에 남자를 데려왔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난 너를 못 믿어. 건을, 여기, 이 사진을 보고 그리 말을 해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설명이나 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형님이 여기저기 눈치를 보다가 직접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하셨다. 서방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하세요. 형수가 무슨 상관이, 이게 부부의 이름이니까.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마세요. 일단 진정하고 이 영상 조금 봐주세요. 서방님. 남편이 휴대폰을 형님에게 건넸고 씩씩하게 바로 영상을 재생했어요. 그리고 영상을 확인하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남겼냐고 부정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당장 영상을 가져가서 시댁에 가자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 그리고 형님은 퇴원을 하자마자 곧바로 시댁으로 갔죠. 당연히 두 모녀는 외국에 있어야 할 남편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대체 왜 한국에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당신들이 불렀잖아요.
멀쩡하게 해외 파견을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짜 사진을 보내놓고 누가 봐도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소리 아닌가요? 그게 무슨 소리냐? 가짜 사진이라니. 누가 그런 걸로 보낸 거죠? 누구긴 누구예요? 아버지. 옆에 꼭 붙어 계시는 새어머니가 보냈죠. 가짜 사진이라니. 내가 보내준 사진들이. 왜 넌 가짜인가? 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촬영까지 했는데 난 널 아들로 생각하니까. 침을 건물까지 모아서 보냈는데 내가 하남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이게 어디서 선물에 빠진 사람을 돕다가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 이참에 드러내보자. 상황 보니까 와이프가 입원했을 때 찍어서 보낸 것 같은데. 평소에는 대면했을 때만 사람들이 왜 아무도 없는 신혼집에 들어가서 집 비밀번호를 전혀 몰랐을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교통사고로 다친 아들이 아프다고 말하자 나는 태어나서 잘 챙겨 먹으라고 반찬을 몇 개 가져가서 그리고 비밀번호를 왜 필요한지 물었어요. 아버지에게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오면 사용하라고 주신 카드키를 가져가지 않았니? 일반적으로 며느리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는 양반인 대부와 밥을 굶을까 봐 직접 반찬을 해 가져다 놓았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믿겠어요? 말이 되지도 않는 얘기네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당신과 은영이가 무엇을 용서받고 싶어 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말씀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을 해보니 와이프가 바람을 피운 징검 씌워주겠다는 걸 하니까 정말로 난리를 치네요. 제 와이프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 분명해요. 어찌되었든 계획대로 저와 와이프를 이혼시키고 신혼집을 차지하려던 계획은 이미 물거품이 된 것 같은데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아니야,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럼 당신 새어머니가 당신 부부의 신혼집을 가로채려고 가짜 사진으로 이혼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셔야 해요. 빨리요. 아니요, 여보, 저 따위 못하죠. 이혼을 생각했었어요. 그냥 며느리 생각해서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했다가 우연히 남자 속옷과 칫솔을 보게 되었어요. 혹시나 해서 사진을 찍어 형준이에게 알려줄 생각으로 전송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영상은 뭔가요? 두 사람이 했던 대화도 다 녹음되어 있는데 그냥 공개하고 변명과 사과를 듣기로 했어요. 형님에게 받은 영상을 식구들 앞에서 재생했어요. 영상을 통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했고 신혼집을 뺏으려는 음모가 밝혀졌어요. 되었습니다. 당연히 두 모녀의 실체가 드러나자 시아버지는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하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제서야 두 모녀는 위기를 느낀 것으로 보여 남편과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화가 난 것인지 일단 용서할 기회를 줬음에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각오하고 있으라 며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도 이번 일로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맨몸으로 내쫓으셨고 시어머니와는 이혼을 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는 당연히 문 앞에서 울며 불며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를 빌었지만 시아버지는 실망을 크게 하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이혼을 당하게 되고 시누이와 함께 가진 곳 없이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저도 예정대로 두 모녀의 실체가 드러나는 영상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모녀도 우리가 고소 조치를 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둑질을 한 후에 물건들을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며 신혼집으로 다시 가져왔다고 해요. 그리고 저와 남편에게 선처를 부탁했지만 이미 고소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일이었기에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했죠. 그 결과 두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이후 두 모녀와 연락이 끊겼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 형님이 옆 동네에 사는 친한 언니에게 두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했어요. 형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모녀는 옆 동네에 있는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잣집 아들이 시집을 보내려고 아래층에 있는 신혼집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집과 5천만 원을 구하지 못해 시집을 가보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후에 알게 된 것은 시집을 이룰 남자가 부잣집 출신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매일매일 먹고 사는 생활 수준을 구비하고 있었어요. 이에 두 모녀가 집에서 쫓겨나고 어디로 갈 곳이 없어져서 그 남자는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시어머니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침내 두 모녀는 잠시 동안 찜질방과 숙박시설을 왔다 갔다 하며 살았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 돈을 모아 단칸방을 구하여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 딸과 함께 있어서 많이 힘들었던 점이 있었는데 그런 고비를 넘긴 후에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답답했던 감정이 한꺼번에 풀렸어요. 그동안 두 사람 덕분에 많이 애를 먹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남편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게다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좋은 일이 다가온다고 하잖아요. 남편은 해외 파견 기간을 끝내기 위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승진한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남편의 승진 소식에 집안 앞들은 축제 분위기가 났었고 현재도 여전히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두 모녀에게는 지금 당장은 힘든 시기일 것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개과천선하고 앞으로 양심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